안녕하세요. 네, 5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일본에서 시험의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군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다 합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야스코치 테스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한면으로 그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론을 이제 개발한 게 쭉 나왔는데, 비결이랄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합격의 비결로 이제 제시했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정보의 노하우의 첫 번째가 뭐냐면, 70%의 기초 문제를 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격 시험은 70%의 기초 문제하고 30%의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70% 쪽에 중점을 두는 게 합격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법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사법시험 봤다. 형법 점수가 좋지 않았다. 근데 자기가 틀린 거, 예를 들어서 형법 점수에서 자기가 80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한 85점 맞아야 합격하는데 85점밖에 못 받았다. 그럼 이분의 경우에는 한 20점 정도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틀렸겠죠. 한 8개 정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8개 가운데서 확률상으로, 한 절반 이상은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기초적인 문제. 그것만 그분이 맞춰더라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 보면 나머지 틀린 문제 절반 정도는 아주 좀 지엽적이면서 아주 어려우면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아주 지엽적인 것만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가급적 책에 없는 아주 특별한 책에나 있는 논문집에 하나 있는 이런 것만 따라다닙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자기가 그 문제 때문에 떨어졌느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기본 문제 충실하는 게 합격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수험생들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 보면 대충 압니다. 아주 지엽적인 거, 솔직히 학계에서 무엇이 답이라고 말해줄 수 없는 이런 거 따라다닙니다. 그런 거 따라다녀요.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과학에서 그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딱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서 딱 부러진 답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이 학원, 저 학원, 이 책, 저 책, 이 논문, 저 논문, 그거 헤매다가 며칠씩 걸려요. 어떤 분은 그런 어떤 논문 찾아가지고 다른 대학의 도서관까지 찾아가서 뒤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좋은 태도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출 문제를 풀어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기출 문제 풀어라.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익히고, 또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자주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합격의 비결이라고 이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시험 일주일 전부터 아침형 인간으로 전환해서 시험 시간에 적응하라.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린 거죠. 시험은 낮에 오지 절대로 밤에 오지 않아요. 근데 수험생은 되게 야행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에는 이상하게 좀 시들시들해요, 사람이. 눈도 이제 흐리멍텅하고. 해만 딱 지면은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되게 야행성 인간들이죠. 근데 이제 시험을 절대로 밤에 보지 않고 낮에 본다는 겁니다. 혹시 이분도 그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활 리듬을 주간에 맞도록 적응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일주일 전에 이렇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때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시험 전에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라. 그래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12월쯤 되면은 제가 이제 또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12월 시험이 한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죠.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 잊어버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합니다. 불안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뭔가 좀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좀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될까요? 이런 질문. 그렇죠? 솔직히 제가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됐는지 아닌지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이분들은 불안해서 공부를 잘 못해요. 사람이 불안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 집중이 안 된다는 소리는 공부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자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다. 난 실력자다. 나는 된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안 난다는 건 분명해요. 어떤 뭐 학습 이론상으로는 사람이 뭘 배우면은 48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뭐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잊어버려요. 그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게 했는데 사실은 다 잊어버렸어요. 80% 이상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앞두고 겁이 나는 거죠. 이거 다 잊어버렸네 하면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어떤 당당한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그 문제를 풀 때 단순 암기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나중에 풀어라. 이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식마다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단순한 문제, 쉬운 문제는 시험 시간에 3분의 1을 할애하라는 겁니다. 그 3분의 1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은 나머지 3분의 2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천천히 심사숙고해서 풀어 나가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거 별로 없고, 뭐, 특별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건, 이것이 이제 시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우리가 또 실천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거의 반에서 꼴찌를 했다 그래요. 그 44명 가운데 42등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또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공부한 건 즉시 잊어버리는 아주 그런,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시험에 잘 합격하게 되냐. 나름대로 암기법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반복, 또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복하는 거. 그래서 뭐, 회독의 수의 문제.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죠. 그 1차는 시험을 한 달이라고 하는데, 그 한 달 내에 최소 2, 3회독은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 그래서 반복하지 않은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왜? 잊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기한 내용의 80%는 한 달 내에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만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한 거 한 달 있으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반복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노트 필기하는데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하는데 쓰여진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공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는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게 공부죠. 그렇죠. 암기하는 게 그걸 마지막 공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필기했다고 해서 그게 암기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는 시간은 공부 시간을 아예 잡지도 말라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뭐 노트 정리 이런 거에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공부냐? 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공부 시간을 잡지도 말라는 겁니다. 공부는 결국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뭐 줄 치는 거, 뭐 그다음에 서브노트 만드는 거 이런 거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하죠. 여러분이 그 무슨 오답 노트 같은 거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 오답 노트를 만들면 참 좋긴 좋아요. 사람이 게 계속 틀리거든요. 아마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보신 분들, 또 시험을 몇 번 응시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이제 푼 문제집 올해 다시 풀어봅니다. 작년에 틀렸다고 체크된 거 올해 풀어보면 맞출까요? 또 틀립니다. 작년에 틀린 거 올해 또 틀려요. 이상하죠? 작년에 분명히 틀렸고 그럼 내가 해설을 보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설에 줄까지 쳐놓고 메모리펜으로 그어놓고 했어요. 근데 그 올해 다시 풀으니까 또 틀려요 그거.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한번 잘못된 생각이 들면은 이게 바뀌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뭡니까? 반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오답 노트를 너무 또 완벽하게 만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노트에다 옮겨 적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공부입니까? 이 사람이 말했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기다 옮겨 쓰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니고,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데로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렇게 옮겨 쓰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은, 일단 오답 노트보다 오답 번호를 만드세요.
그냥 뭐 수첩 같은 데다가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옮겨 적는 시간은 없고 그럼 뭐 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뭐 이런 기계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고등학생들을 위한 건데 오답 노트를 만드는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옮겨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소형 뭐 스캐너 같은 건 같아요. 제가 뭐 이게 뭐 상품 광고로 나온 게 아니라 기사로 나왔어요. 기사로 나왔는데 보니까 소형 스캐너 같은 거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쭉 그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그 인식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답 노트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만 탁탁 뽑아도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회까지 나왔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답 노트 옮겨 적는데 많은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뭐 이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청해 봄으로써 어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능조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형법시간적 적용 범위를 어제 끝냈고, 장소적 적용 범위도 끝냈고, 인적 적용 범위도 끝냈고, 범죄론의 어떤 서론에 해당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한시법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백충법 문제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좀 중요한 논점들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정리했지만, 자, 통일에 따르면 한시법과 백지형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죠. 뭡니까? 이것도 전부 비범죄화된 경우고, 비범죄를 했다면 당연히 1조 2항을 적용해서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게 통돌의 테러입니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판례에 따르면 한시법과 또 백정법과 또 일반 법률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저 동기서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시법에 폐지된 동기가 뭐냐, 보충금이 변경된 동기가 뭐냐, 그에 따라서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했다면 1조 2항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1조 1항에 따라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들에 따르면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1조 1항을 적용해서 행위당시법을 적용하고, 자,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1조 2항에 의해서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 판례도 마찬가지죠. 자, 물론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1조 1항을 적용하고, 자,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판례는 무조건 1조 2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판단하죠? 동기를 판단하죠. 그래서 법적 견해 변경을 동기로 한 경우에 한해서만 1조 2항을 적용하고, 사실관계 변경을 동기로 했다면 1조 1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 시간적 적용 문제는 결국 1조 1항이나 1조 2항의 문제인데 이거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가 뭡니까? 소수설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장소적 적용 범위 문제를 봤습니다. 우리 모두 속죄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기국주의는 속죄유죄 확장 형태입니다. 이런 보충 규정이 이제 속인주의하고 보호주의인데, 이 보호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라 해야 된다 그랬죠?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또는 대한민국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에서 죄를 범해도 저 외국인의 국외범의 경우인데 이때는 무조건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또 보호주의는 5조와 6조가 있었고, 자, 5조 6조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대상이 되는 범죄 범위가 다르죠. 자, 5조는 꼭 7개의 범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범죄는 6조에 적용을 받는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5조에는 단서가 없지만 6조에는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 단서는 뭐죠? 상호주의죠. 그래서 행위죄 법률, 그 외국의 법률에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범죄의 의의와 종류를 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범죄, 형법적 범죄는 형식적 범죄 개념이죠. 자, 형식적 범죄 개념은 세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또 위법하고,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게 바로 형법적인 범죄가 된다는 거죠. 또 범죄의 본질은 이제 행위 측면에서 의무 위반이고 또 결과 측면에서는 법익 침해가 되는 겁니다. 양자를 결합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또 통돌의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면 즉 구성력과 해당성과 위법성과 책임을 갖추면 형벌권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경우에 형벌권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국가가 형벌권 발생 요건을 또 달리 규정할 수 있겠죠. 이 문제가 뭐였죠?
처벌 조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처벌 조건이 객관적 처벌 조건이었고 소극적 처벌 조건이 인적 처벌 조각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벌 조건의 법적 효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죄 판결의 일종의 형면죄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무죄가 일어나는 거. 또 위법하니까 정당방위가 가능하고, 또 위법하니까 공범성이 또 가능하고, 또 처벌 조건은 단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간에 하여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존재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범죄 종류를 우리가 봤죠. 결과범과 거동범. 자, 결과를 요구하는 게 결과범이고, 행위만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게 거동범이었어요. 구례식은 주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소에 있었습니다. 더법이 침해에 대해만 기소가 되는 게 침해범이고, 자, 침해의 전 단계, 위험만 가지고도 기소를 하는 게 위험범이었죠. 또 위험도, 구체적 위험을 요구하는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을 요구하는 추상적 위험범이 있었고, 그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의 차이점, 이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또 즉시범, 상대범, 계속범을 우리가 봤는데 이거 이제 도식적으로 구별을 해야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구별의 실이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본 내용이고 오늘 이제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의무범에 대한 것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범. 이 1번범이란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 키워드가 뭘까요? 누구나. 그렇죠? 아무나 다.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일반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개범죄 일반범이죠. 주체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체에 제한이 있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행위자가 될 수 없고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수뢰죄를 범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공무원이나 중재인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수뢰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이런 범죄를 우리 신분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분범은 또한 진정 신분범과 부진정 신분범으로 나눠지는데 진정 신분범이라는 것은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없는 자는 범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으로.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죄를 범할 수 있고 신분이 없는 자는 범죄를 범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이 신분이 가벌성의 존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신분범을 진정신분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뢰죄의 경우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나 신분이 있는 사람만이 수뢰죄를 범할 수 있고 그런 신분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런 수뢰죄를 범할 수가 없죠. 그 신분이 가벌성의 존부를 좌우합니다. 이런 문제를 진정신분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분이 가벌성의 존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벌성의 정도를 수정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가벌성의 정도를 수정한단 말은 뭘까요? 신분이 형을 가중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감경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가벌성의 정도를 수정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런 신분범을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일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이제 부자지간입니다. 그래서 갑이 아들이고, 을은 이제 아버지입니다. 또 을과 병의 관계는 그냥 남남입니다. 남남이에요. 그래서 병은 을의 친구일 뿐입니다. 자, 갑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자, 병은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비신분자입니다. 그러면 신분자만이 을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아들만이 을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병도 아들이 아니지만 신분이 없지만 을을 살해할 수 있죠. 뭡니까? 신분이 없어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신분이 없는 직계 비속이란 신분이 없는 병이 을을 살해해도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들이라는 직계 비속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을을 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게 되고 보통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아들이란 직계 비속이란 신분이 가벌성의 존부를 좌우합니까? 아니죠. 신분이 없어도 죄가 되니까 가벌성의 존부를 좌우하지 않고 이 직계 비속이란 신분 때문에 도리어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죠. 뭡니까?
가벌성의 정도를 수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분범을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중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감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중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이 존속살해죄가 되는 것이고 감경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영아살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존속이란 신분을 가진 자가 특수한 동기를 가지고 영아를 살해하면 보통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는 감경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그 예가 오른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각지에 가서 개별적인 범죄가 나올 때마다 그때 암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정리된 것은, 1차 시험 직전에 그냥 빨리 훑어볼 때, 그때 필요한 것들이고,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자수범이라는 개념을 봅시다. 자수범. 우리 내용을 보지 말고 한자 뜻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수범, 자수. 무슨 말이죠? 자기 손, 이 말이죠. 자기 손.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인이 자기 자신의 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해야만 범죄가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해야만 죄가 되고 남을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남을 이용해서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수범이 아닌 범죄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범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없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를 자수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수범은 직접 정범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간접 정범이나 또 직접 실행을 하지 않은 공동 정범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수범은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또 직접 정범의 행위 지배는 실행 지배로 나타나게 되고, 간접 정범의 행위 지배는 의사 지배로 나타나고, 또 공동 정범의 행위 지배는 기능적 행위 지배로 나타나는데, 이 자수범의 행위 지배는 실행 지배로 제한됩니다. 왜? 자기 스스로 실행일을 하는 범죄가 자수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수범의 경우에 의사지배라든가 기능적 행위배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범에 대해서는 자수적 실행이 없다면 간접정범도 성립할 수 없고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공범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수범에 대한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을지라도 자수범에 대한 공범, 즉 교사범과 종범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범이나 종범은 정범이 아닙니다.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실행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행일을 하지 않아도 교사범과 종범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기로 합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A를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자, 공모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될 텐데, 자, 갑은 어떤 역할을 분담했냐? 우선 A를 유인하는 역할을 분담을 했고요. 또 을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또 갑은 을이 살해할 당시에 망을 보는 역할도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A를 유인했고, 자, 을은 숨어 있다가 A를 살해했고, 을이 A를 살해할 때 갑은 옆에서 망을 봤다는 겁니다. 자, 이때 갑과 을에게는 무슨 죄가 됩니까?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도 살인죄고, 을도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갑이 법정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재판하는데, 갑이란 피고인이 이런 얘기 합니다. 판사님, 왜? 그랬더니 저는 살해를 안 했습니다. 살인을 안 했습니다. 저는 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피해자를 유인만 했을 뿐이고 망만 봤을 뿐이지 저는 절대로 칼에 손을 대지도 않았고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적도 없습니다. 왜 제가 살인죄입니까? 이런 항변을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 말 되네? 말 되네? 그래 너 살인 아니야?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면 살인이라는 범죄를 자수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을이에요. 그렇죠? 갑은 살인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살인죄는 자수범이 아닙니다. 자수범이 아니에요. 자수범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수적으로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정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처럼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아도 이때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갑에게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범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냐? 자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을지라도
정범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이제 살인이 아니라 좀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자, 간통으로 바꿔봅시다. 자, 그거는 친구지간인데 오늘 둘이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나쁜 쪽으로 이제 생각이 발전했습니다. 야, 우리 오늘 간통 한번 해볼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나이트클럽에 가니까 유부녀들이 많이 온다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 유혹해가지고 우리 간통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어떤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유부녀 A를 유혹을 했습니다. 마침 이제 을의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을의 처하고 가족들이 뭐 친정에 갔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집으로 A를 데려온 겁니다. 근데 난관상이 발생하고 말았죠. 남자는 둘인데 여자는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갑이 그래. 내가 양보할게. 네가 해라. 네가 하고 다음에 내가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부유나 망 보고 있을게 하면서 이제 갑은 밖에 나가서 망을 보고 을은 그 사이에 A하고 간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의 경우에 을에게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건 분명한데, 자, 갑에게도 간통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간통죄가 자수범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을지라도 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자수범이 아니라면 간통을 직접 하지 않은 갑에게도 간통죄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고 갑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간통죄는 자수범이다라는 게 우리 통돌의 입장입니다. 자, 자수범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수적으로 실행을 해야만 자기의 육체를 이용해서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실행일을 한 사람만 정범이 될 수 있고 자기 몸으로 직접적으로 실행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간음이란 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을 말이죠. 그래서 을에는 간통죄 정범이 성립하지만 갑은 망만 봤어요. 뭡니까? 간통이라는 범죄를 자기 몸을 이용해서 자수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갑에게는 간통죄 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대신 공범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을이 간통할 때 망을 받았으니까 간통죄 방조범, 즉 종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똑같은 구조를 가진 문제지만 자수범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자수적으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갑에게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거지만 간통죄는 자수범이기 때문에 자수적으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갑에게는 간통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고 공범, 교사범 내지 종범밖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수범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자수범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뭘 떠올려야 되느냐. 간접정범 또는 자수적 실행이 없다면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자, 이런 얘기를 즉각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수범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동정범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 자수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가능한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갑과 을이 똑같이 A하고 간음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도 있겠죠. 약간 엽기적이긴 하지만 2대1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뭡니까? 갑도 자기 몸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간음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수범의 경우에 무조건 공동정범 안 돼가 아닙니다. 자수적 실행이 없는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공동정범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말하냐? 자수범은 간단히 정의해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자수범이라는 말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간접정범 성립할 수 없구나. 그러나 교사범이나 종범은 성립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간접정범 편에 가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의무법이라는 개념을 봅시다. 의무법이란 구성요건을 요구하는 형법했죠. 특별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의무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실 의무범은 우리 형법상으로는 이제 진정신분범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기죄도 보호 의무자는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신분범이고 횡령죄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는 신분을 요구하는 진정신분범이죠. 그래서 의무범을 특별히 취급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진정신분범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이라는 것은 행위의 그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의한 구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성 요건을 분석해 본다면, 객관적인 구성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이 주관적 구성 요건 가운데 이제 대표격이 이제 고의인데, 이 고의만 가지고 되는 범죄도 있고, 자, 고의 이외에 또 하나의 주관적 요소를 요구하는 범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의 경우는 고의만 가지고 안 되고, 고의를 초과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또는 경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표현이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범죄를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자, 고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고의 이외에 일정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의 이외에 또 하나의 주관적 요로서 목적을 요구하는 범죄를 목적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범의 경우는 고의만 가지고는 줘야 되지 않습니다. 자, 고의 이외에 일정 목적까지 있어야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가비란 사람이 있는데 대학의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 하나를 현재 기획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주인공이 10,000원짜리를 막 뿌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객석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10,000원짜리를 막 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뿌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돈도 없고, 그렇죠. 어떡합니까? 가짜 돈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스캐너하고 칼라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10,000원짜리를 복사한 다음에 대량으로 이것을 한 1억 원어치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만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극 공연 도중에 이제 관객석을 돌아다니면서 막 뿌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칼라 프린터들을 이용해서 통화를 위조한 거죠. 그렇죠? 통화를 위조한 거예요. 그럼 가볍게 통화 위조자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통화를 고의로 위조했지만 통화 위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통화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통화라는 것을 위조해야 되고, 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요소를 다 갖추면 통화 위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는데 한번 하나하나 검토해 봅시다. 우선 이 뭐 10,000원짜리가 통화라는 건 분명하고, 뭐 칼라 프린터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위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분명히 고의로 그랬죠. 고의로 그랬어요. 뭐 실수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목적이 있느냐? 이 통화 위조죄는 목적범인데 어떤 목적을 요구하는가 하면 행사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행사. 여기서 행사한다는 것은 진정한 통화처럼 거래에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통화처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행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통화의 진정한 용도는 뭡니까?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를 지불 수단으로 이용할 목적, 이게 바로 행사의 목적이고, 이런 행사의 목적으로 위조로 해야만 목적이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극 동아리 어떤 장인 가만때 이 통화를, 그 위조한 10,000원짜리를 거래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습니까? 지불 수단으로 이용할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목적은 없었다는 거죠. 즉 행사할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목적이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통화위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죄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이 고의만 가지고 안 되고 목적을 요구하는 범죄를 목적범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의도 주관적인 요소이고 목적도 주관적 요소인데, 자, 고의와 목적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고의와 목적은 주관적 요소니까 무엇인가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의 대상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고의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데, 자, 이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뭐냐? 바로 그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고의의 인식 대상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거죠.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적도 주관적 요소고, 그럼 목적도 인식이 필요한데, 목적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자, 목적의 인식 대상은 행사예요, 행사. 근데 행사는 통화 위조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고의와 목적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고의의 인직 대상은 그 범죄의 객관적인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로 제한하는데, 목적의 인직 대상은 그 범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닌 다른 사실을 인식의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 교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목적은 특수한 주관적 불법 요소이지만 고의는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야. 무슨 말입니까? 고의는 모든 범죄에서 다 필요한 주관적 요소라는 겁니다. 물론 고의범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의범의 경우는 다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반적 주관적인 불법 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목적은 모든 범죄에서 다 필요한 게 아니죠. 특수한 몇 개 범죄에 한해서만 필요한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특수한 주관적 불법 요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목적은 구성요건의 외부적 객관적 사실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직 대상으로 하지만, 고의는 구성요건의 외부적 객관적 사실을 인직 대상으로 한다. 자, 고의는 구성요건의 외부적 객관적 사실을 인직 대상으로 한다. 무슨 말입니까? 고의의 인직 대상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측면, 즉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이제 목적은 그 구성요건의 외부적 객관적 사실을 초과하는 사실이다. 이게 뭡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사실을 목적은 인식의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판에 분석했듯이 이 그 통화 위조에서 행사할 목적은 통화 위조죄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 대상으로 하지 않고 행사라는 별개의 사실을 인식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초과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목적을 초과된 내적 경향을 가진 범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초과된 내적 경향. 뭐죠? 목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의 인식 대상을 초과한 별개의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뭐 초과된 내적 경향을 가진 범죄다. 이렇게 말을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또 목적하고 동기는 또 다른 건데, 우선 체계적으로 목적은 불법 요소입니다. 즉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근데 동기는 책임 요소입니다. 책임 요소. 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필요한데, 동기는 책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목적은 구성요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체계적지를 달리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목적범을 또 나눠보기로 합시다. 우선 목적의 내용에 따라서 단절된 결과범과 단축된 이행위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독일어를 직역해 놨기 때문에 약간 좀 우리 어감하고 안 맞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단절된 결과는 뭐냐? 목적만 가지고 목적이 실현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 어떤 행위만 가지고 목적이 직접 실현되는 범죄를 단절된 결과범이라고 말합니다. 자, 행위만 가지고 목적이 실현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적 실현을 위해서 별개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내란죄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국헌 문란의 목적 또는 국토 참절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함으로써 성립한 범죄가 내란죄입니다. 그 내란죄 구성요건적 행위는 폭동입니다. 결국 폭동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폭동에 의해서 즉시 어떤 목적이 달성됩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 또는 국토 참절의 목적이 즉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만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즉시 목적이 실현되고, 목적 실현을 위한 별개의 행위가 필요 없는 목적범, 이것을 단절된 결과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단축된 이행위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행위만 가져온 목적이 직접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 행위 이외에 행위자나 제3자의 별개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목적이 실현되는 범죄를 단축된 이행위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고죄 같은 걸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무고죄 행위는 뭐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신고만 하면 행위자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한다는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즉시 형사처분을 받게 한다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관의 재판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의해서 즉시 형사처분을 받게 한다는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형사처분을 받게 한다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단축된 이행위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해들을 기억해 두시고. 근데 거기 위조죄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뭐 통화 위조, 문서 위조, 유가증권 위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위조죄를 단축된 이행위범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데, 이 각종 위조죄를 단절된 결과범으로 분류하는 소수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목적의 성질에 따라서 진정 목적범과 부진정 목적범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아까 신분범에서 본 거하고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만 죄가 되는 경우를 진정 목적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통화 위조죄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아무리 통화를 고의로 위조했을지라도 그 행사할 목적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죠. 이런 것을 진정 목적범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적이 없어도 죄가 되는데, 자, 목적이 존재함으로써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진정 목적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 목적범과 부진정 목적범의 차이점은 뭡니까? 진정 목적범은 목적이 없다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부진정 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죄가 된다는 거죠. 다만 목적이 존재할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경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 목적범과 부진정 목적범의 차이점입니다. 또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해야 될 것이냐. 확정적 인식설, 미필적 인식설이 있고요. 또 단전된 결과범은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만 단축된 이행범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이분설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미필적 인식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죄 같은 단절된 결과범의 경우도 국권 문란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상으로는 사실은 이분설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판례는 이분설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설을 취하고 있다는 거. 판례의 태도를 특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목적을 신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신분이라는 것은 행위와 관련된 요소가 아니라 행위자와 관련된 요소입니다. 신분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와 관련된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행위자 관련적 표지라고 말합니다. 행위자 관련적 표지. 그러나 이 목적이라는 것은 행위자보다는 행위의 속성이죠. 그렇죠. 행위의 속성. 그래서 목적은 행위 관련적 표지이지 행위자 관련적 표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도는 목적을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위 관련적 표지일 뿐이지 행위자 관련적 표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달라요. 판례는 그 모해 위증죄에서 모해의 목적이라는 목적을 가중적 신분으로 봄으로써 목적도 우리 판례는 신분으로 보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모해 위증죄에서 모해 목적 사건은 우리의 이제 공범과 심을, 공범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저 판례 결론만 기억해 두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는 그 공범과 신분 쪽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목적범도 이제 진정 목적범, 부진정 목적범으로 나눠지는데, 그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역시 이것도 역시 강론의 문제로 돌아가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다 외울 건 없고, 강론에 가서 개별적인 죄를 공부하시면서 그때 암기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경향범을 봅시다. 자, 이 경향범이라는 행위의 객관적 측면이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해졌을 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일정한 경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범죄, 이것을 경향범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자, 경포대 해수욕장. 물론 여러분은 못 가겠죠. 원래는 못 가겠지만 생각만 한번 해봅시다. 8월 초 정도고 뭐 하여튼 피서가 이제 절정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경포대 해수욕장에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이 빙 둘러서 가지고 어떤 장면을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파를 해치고 이제 뭔가 하고 가봤더니 비키니 차림의 아리따운 여성이 누워 있고 그 위에 건장한 남자가 걸터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장한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 갑자기 그 여성의 가슴을 막 손으로 막 누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진짜 흥미진진하게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좀 밑에 그 남자가 자기의 입술을 여자 입술에 댔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행위처럼 보입니까? 성행위 뭐 이런 것처럼 보이죠? 뭡니까? 객관적으로는 음란한 행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남자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연 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자, 공연 음란죄 구성요건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구성요건.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있겠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일단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필요하고, 근데 공연 음란죄는 대표적인 경향범이에요. 그래서 고의만 가지고 안 되고 또 하나의 주관적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향이라는 겁니다. 경향. 하나 검토해 봅시다. 지금 100여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다. 자, 공연성 인정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슴을 만지고 또 이제 입술에 댔다 하는 것은 역시 또 음란한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뭐 고의로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실수, 과실 그런 거 아니죠. 고의로 그런 겁니다. 근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경향입니다. 자, 이런 경향이 있어야만 이 남자 행위는 공연 음란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자, 뭐 이러면서 짐작하셨겠죠. 이 남자는 이제 수상 안전요원입니다. 그 여성은 익사 직전에 구조를 받은 여성이에요. 자, 왜 입술을 댔다 하는 겁니까? 인공호흡 하는 겁니다, 지금. 인공호흡. 또 왜 가슴을 눌렀다 하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심장이 멎으니까 심장 박동을 되살리기 위해서 심장 압박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연 음란죄가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럼 공연 음란죄는 경향범으로서 일정 경향을 요구하는데 어떤 경향입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성욕을 충족시키겠다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성욕을 만족시키겠다는 경향, 이런 경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수상안전요원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정신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한테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경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럼 뭡니까? 경향이 없다는 겁니다. 경향이 없으니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연 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 음란죄 경향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또 경향범의 또 대표적인 예가 학대죄입니다. 자, 학대를 했다고 해서 다 학대죄가 되는 게 아니라 경향이 있어야만 학대죄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해 전에 이제 국군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저녁 때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냥 어떻게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습관적으로 TV를 딱 켰어요. 켰는데 그때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날이 이제 국군의 날이었다고 무슨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요. 특집 방송을 밤 12시 넘어서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어떤 그 군부대 훈련 장면을 기자가 들어가서 같이 동행하면서 계속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보니까 해병대고, 해병대 그 특수 수색 교육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기자가 같이 동행하면서 쭉 취재를 한 것을, 이제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 정말, 가혹한 훈련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마지막 주간을 이제 지옥 주간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주간, 지옥 주간은 잠을 안 재웁니다. 하루 1시간도 안 재워요. 일주일 내내. 1시간도 안 재우면서 훈련은 계속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구보하고, 뭐 행군하고, 뭐 그다음에 뭐 사격하고, 그다음에 또 해병대니까 뭐 이렇게 뭐 공보트 같은 거 타고 뭐 나가서 뭐 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뭐 2, 3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공보트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또 경주도 시키더군요. 누가 빨리 뭐 돌아오나 이렇게 경주시키는데, 1등 하면 상품이 뭐냐? 1분 자는 겁니다. 1등이 1분 자는 거예요. 1분. 근데 그걸 위해서 목숨 걸어요. 1분 자려고 진짜 그냥 막 그냥 노를 그냥 있는 거 다 적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이 이제 거의 이제 일주일간 잠을 못 잔 상황인데, 못 잔 상황에서 이제 행군을 합니다. 야간에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장비 무거운 거 다 짊어지고 산악지역으로 막 행군을 합니다. 완전히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몇몇 분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어떤 상황까지 가는가 하면 기자가 계속 카메라 들면 따라가는데 어떤 병사 하나가 갑자기 기자한테 다가와요. 다가오더니 아저씨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강아지 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훈련소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강아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정신 이상을 일으켰어요. 병사 하나가. 너무 극한 상황에 육체적으로도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려있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정신 이상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와갖고 강아지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걸 진짜 그 부모들이 봤다면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어쨌건 그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은? 병사를 이제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는데 학대하는 거죠. 학대가 뭔지 아십니까? 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이 학대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게 학대예요. 지금 학대하고 있죠. 일주일간 잠을 안 잔다. 학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그 교관들에게는 학대죄가 성립할까요? 학대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나 학대죄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학대죄는 경향범인데 어떤 경향을 요구할까요? 학대 경향. 이 학대 경향이 뭡니까? 남한테 고통을 주고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경향이죠. 이게 학대 경향입니다. 근데 교관들한테 그런 게 있을까요? 교관들은 어떤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가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남은 고통받는 거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대 경향이 없고 경향이 없다면 객관으로 분명히 학대입니다. 분명히 학대예요. 그러나 학대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경향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해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공연 음란죄, 학대죄, 경향범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게 강제적인 게 아니더군요. 전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게 좀 특이해요. 그걸 스스로 원해서 한다는 겁니다. 원해서. 그게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해병대들은 저는 지원병들이죠. 지원병들. 육군처럼 징집병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요즘 뭐 해병대 경쟁률이 4대1 내지 7대1, 많을 때 15대1을 육박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해병대가 포항에는 포스코와, 그 다음에 또 한동대와 또 포항공대와 해병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경쟁률이 요즘 치열한데,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 자원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힘든 거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병대 어떤 장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힘든 훈련을 안 시키면 불만이 나온대요. 해병대는. 힘든 훈련 안 시키면 불만이 나온대요. 왜 훈련 안 시켜주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왜 공수훈련 안 시켜주느냐, 왜 이거 훈련 안 시켜주느냐, 이거 불만이 나온대요. 묘한 거죠. 다른 부대는 훈련 안 시켜주면 좋아할 텐데, 불만스러워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자발적으로.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지금 힘든 사법시험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자발적으로 지금 여러분 선택한 거니까. 누가 등 떠밀어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왔죠. 그죠? 제가 지난달에 한번 해병대 부대 위문차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데, 그 부대 안에 표가 상당히 뭐랄까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첫째 표가 뭐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 아무나 될 수 있다. 개나 소나 다 된다. 이건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누구나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사법시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부심, 당당함, 그게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인상 깊은 구호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겨라. 이런 표가 부대 안에 딱 크게 붙어 있다고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겨라. 그렇죠? 차원에서 온 사람들이고 아주 험한 훈련을 받게 되겠죠.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즐기라는 겁니다. 기왕 하는 거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훈련하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요. 좀 다르죠? 보통 사람과 좀 달라요. 여러분도 보통 사람과 다르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힘든 걸 선택한 사람들이고, 자, 여러분이 공부의 고통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세요. 그렇죠? 즐겁게 하세요. 그렇죠? 야,
오늘 4시간밖에 못 잤어? 아우, 즐거워.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15시간 공부해서, 아유, 몸 피곤하지만 즐거워? 즐거워해야죠. 그렇죠? 뭐 이렇게 힘들수록 나의 목표에는 점점 근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가끔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처절하게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처절하게. 그저 매일 뭐 힘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그냥 이래 죽겠고, 저래 죽겠고, 그냥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왜 그럼 합니까? 왜 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못하라 합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렇죠? 이 공부하는 기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게 제일 좋았다고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실제 합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지, 그래요.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회에 나가면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힘든 일들을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정말 치사한 일도 많이 겪게 되고, 그렇죠? 온갖 수모도 겪게 되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러나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책만 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다. 제일 마음이 편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뭡니까? 일단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또 즐기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못하라 그렇게 뭐 처절하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남한테 부담까지 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법. 표현법이란 행위자의 내면적인 지식 상태와 모순되는 표현으로서 행위가 행해졌을 때 범죄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면적인 지식 상태와 모순되는 표현이 한 마디 나오는데, 자, 내면적인 지식 상태와 모순되는 표현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내면적인 지식 상태,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식으로 표현한다. 거짓말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거짓말이 죄가 되는 범죄. 이걸 표현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짓말 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건 이런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표현해줄 때 그게 죄가 되는 범죄를 표현범이라고 말하고 뭐 위증죄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범은 그다지 뭐 형법상으로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경향범은 뒤에 좀 나오긴다만 표현범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로서 우리가 범죄 종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범죄 종류는 형법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단어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모르면은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그 문장 같은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여튼 범죄 종류, 개별적인 범죄의 특성 같은 것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행위론을 볼 차례인데, 뭐 잠깐 쉬었다가 보는 게 좋겠군요. 쉬었다가 이제 행위론, 범죄 체계론 보기로 하겠습니다.